인사권자는 대통령이다. 인사청문회는 참고용이다. 청와대가 야당이 반대하는 몇몇 후보자에 대해서 임명 의지를 들으신 것처럼 강하게 밝히고 있는데요. 네, 청와대가 강경하게 나오면서 야당, 특히 자유한국당에서는 장외투쟁 얘기까지 나오는데 아직 마땅한 대응 카드는 찾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노동일 교수와 함께 청문회 전국의 주요 논란 짚어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임명할 것 같습니다. 17일 토요일까지 청문보고서 채택해달라 다시 요청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아마 그 시한이 17일까지니까 네. 지나면 바로 다음 날 18일이죠. 네. 그때가 이제 주말인데 그때라도 임명하겠다. 그런 의지의 표현이겠죠. 네. 예. 자, 그럼 여기서 오늘 오전에 열린 청와대 수보회의라고 그러죠. 수석 보좌관 회의 영상 잠깐 보겠습니다. 오늘 10시부터 열렸는데요. 수보회의 다들 오셨습니까?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오늘은 제가 커피 배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수보회의에서는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 모두 발언 매우 엄중했습니다. 장관 임명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 분명히 했습니다. 과거에는 인사청문 절차 자체가 없었던 것인데 참여정부 때 검증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 청문 절차를 마련한 것입니다. 그래서 청문회에서 후보자를 강도 높게 검증하고 반대하는 것은 야당의 역할입니다. 야당의 본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검증 결과를 보고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국민의 몫입니다. 야당에게 국민 뜻을 존중해달라 이런 언급도 있었습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를 임명하겠다는 의지도 분명하게 밝혔는데요.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과 역대 외교부 장관들을 비롯한 많은 국내외 외교 전문가들이 그가 이 시기 대한민국의 외교부 장관으로 적임자라고 지지하고 있습니다. 국민들도 지지가 훨씬 높습니다. 그러니까 국무총리나 대법원장이나 지금 김희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처럼 이런 부분은 이제 국회 동의가 필요하지만 네. 장관은 헌법이 정한 대통령의 권한이다 이런 거죠. 그렇습니다. 이제 원래 미국에서 청문회 할 때는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인준을 반드시 거쳐야 되거든요. 네. 대부분의 그 공직자의 경우에는 고위공직자의 경우에는 네. 그렇기 때문에 청문회는 이제 청문회를 거쳐서 의원들이 이제 표결을 할 때 판단하라 그걸 위해서 만든 것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제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그런 대법원장,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감사원장 네. 이런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헌법에 규정된 사람들을 제외하고서는 네. 인사청문회를 거치더라도 그냥 말을 거치게 돼 있습니다. 네. 거치게 돼 있으니까 그런 일이 왔을 때는 과연 그 인사청문회의 제도의 뜻이 뭐냐 네. 이런 부분에서 아직 우리는 개념 정립이 확실치 않은 것 같아요. 미국에서 그런 상원 절차를 거치게 돼 있는 것은 정부를 구성할 때 행정부와 의회가 함께 책임을 져라 하는 취지거든요. 네. 우리는 이제 인사청문회가 마치 부적격자를 반드시 네. 걸러내야 한다는 그런 차원의 그 생각이 네. 있기 때문에 조금 다른 거죠. 네. 청와대 박수영 대변인이 예. 청문회는 참고용일 뿐이다. 어떻게 보면 단언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을 거치도록 돼 있는 거죠. 우리는 그냥 단순히 거치게만 돼 있으니까 네. 국무위원회 얘기죠. 국무위원급과 국무위원 얘기인데 거치게 돼 있으니까 그냥 참고일 뿐이다라는 말도 있을 수 있는데 네. 만약에 청문회를 거치면서 국민 여론이 정말 안 좋아졌다든가 본인이 정말 도저히 이 공직에 적격하지 않다 하고 본인이 판단할 수도 있는 그런 네.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일 때는 참고용만으로 이제 있을 수는 없는 얘기죠. 만약 문재인 대통령이 야당이 주장한 것처럼 네. 협치를 정말 파괴할 생각이 있냐, 독단으로 가느냐 이런 부분은 이제 이런 현재 그 청문회를 거치는 것만으로 판단할 수는 없고 이제 앞으로 조금 더 청문회가 남아있지 않습니까? 지금 더구나 이제 5명 한꺼번에 지명된 그런 장관 후보 중에서 논란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과연 그런데도 논란이 많은데도 청문회를 거쳐서 네. 그런 의혹들이 해명이 되지 않았다. 그리고 국민 여론이 나빠졌다. 이럴 때도 과연 임명을 강행할 것인가. 네, 네. 야당 반대를 무릅쓰고 그걸 보고 만약 거기서 국민 여론이나 이런 것들이 정말 안 좋아졌을 때 그걸 존중하느냐. 이걸 보면 과연 정말 협치를 깰 그런 강경한 생각만 갖고 있느냐. 아니면 네. 정말 국민 여론을 존중하고 보느냐. 이런 걸 좀 판단하실 것 같습니다. 강경화 후보자 이제 임명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주목이 되고 있는데 야권에서 어떤 카드를 내밀까요? 특히 자유한국당 장외투쟁 얘기까지 나왔거든요. 만약에 임명한다면요. 100% 아닙니까? 임명한다는 네, 건 지금 예, 거의 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을 임명했을 때 강경화 후보자는 당연히 임명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뭐 그럴 때 과연 이제 그 야당이 특히 자유한국당이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좀 난감하죠. 야당 입장에서도 가장 강한 게 이제 그야말로 장외투쟁이죠. 국회를 더 완전히 보이콧해버리고. 네. 과거 여러 차례 봤습니다 저희가. 그러나 그 야당의 장외투쟁은 그다지 이렇게 큰 호응을 받지 못했거든요. 더더구나 지금 국민들이 많이 바라는 게 어느 당을 막론하고 이 탄핵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그 정말 뭐 이 논란을 거쳐왔습니까? 어려움을 거쳐왔는데 이제 뭔가 정치가 새롭게 되길 바란다는 것이 국민 여론인데 이렇게 되면 과연 그것이 국민들이 호응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고요. 네. 두 번째는 또 이제 장외를 안 나가지만 국회를 보이콧하겠죠. 그럴 수도 선택지가 하나 있을 수 있겠죠. 국회 일정을 다 뭐 거부한다. 그런데 국회 일정을 거부하면 좋아지는 건 정부입니다, 사실은. 예, 그러니까 그것도 어려울 것 같고요. 네. 또 국회는 열지만 뭐 사안별로 청문회를 보이콧한다든가 아니면 추경 예산안 처리 협조하지 않는다든가 뭐 그런 것이 있겠지만 당장 장애를 나기보다는 아마 이제 그 장관 인사 청문회 자체를 좀 보이콧한다든가 아니면 뭐 추경 예산안 처리 협조하지 않는다든가 뭐 그런 쪽으로 아마 단계별로 가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예. 아까도 얘기했지만 김희수 헌법재판소장 같은 경우는 국회 동의가 있어야 되잖아요. 특히 캐스팅 보트를 준 국민의당이 심각한 인식 오류다. 그러려면 청문회 제도 왜 있냐. 이렇게 반대로 돌아설 기세를 보이고 있어요. 오늘 네. 저 박주선 비대위원장이 한 말인데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현 정부의 부담은 이제 그런 겁니다. 만약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이제 임명하는 게 100%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는 이제 김희수 헌재 소장 문제가 걸려 있는데 이 문제는 지금 국회 동의 절차, 인준 표결을 거쳐야 되는 것이거든요. 인사 문제는 이제 무기명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소신껏 투표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말씀하신 대로 국민의당마저도 반대하겠다고 분명히 하면 네. 이건 민주당만으로 통과시킬 수 없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자유한국당도 그렇고 다른 야당들도 그렇고 일단 표결에 참여해서 반대표를 던지겠다 이런 겁니다. 그렇게 되면 부결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나 이제 정부 여당 측에서는 헌재 소장은 표결 거치니까 어차피 안 돼도 할 수 없다. 네. 이런 쪽으로 좀 태도를 정한 건 아닌가. 네. 뭐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과거 기록을 봤더니 국회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이 이루어진 경우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네. 저희가 그래픽으로 정리해봤는데요. 네. 볼까요? 네. 2000년도에 처음으로 인사청문회가 채택이 됐고요. 네. 2005년부터가 이제 장관들도 청문회를 거치게 돼 있습니다. 네. 네, 청문 보고서 미채택자 임명이라고 하면서 바로 그런 경우 얘기하겠죠. 네. 장관들 경우에. 노무현 정부에서 2005년도에 처음으로 채택됐으니까 그 당시 이제 3명이 이제 그 채택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임명했다는 것이고요.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17명, 14명으로 네. 굉장히 많고요. 현재까지는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는 1명이지만 당장 또 2명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한 명은 이제 있고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그래픽만 보면 노무현 전 대통령이 3명으로 미채택자를 임명한 게 적은 것 같은데 사실은 임기 말에 장관 청문회 제도가 도입되면서 그래서 3명밖에 안 된 것 그렇습니다. 같아요. 예, 네. 2005년도에 도입이 됐으니까요. 네. 예, 노무현 정부에서 이제 그야말로 또 그다음에 이제 개각이 됐을 때가 2006년도거든요. 네. 2006년도 초 2006년 10월달 이렇게 3명이 결려 있었으니까 네. 그때 임기 말이었으니까 뭐 그 이후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었던 거죠. 네. 이제 개각을 하지 않았으니까 그다음에. 네. 예. 자, 그러면 인사청문회 보고서 채택 없이 국회에 어떻게 보면 동의 없이 임명된 대표적인 장관 임명된 사례들 보겠습니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2008년 8월 개각 때 3명의 장관 후보자를 국회 청문 보고서 채택 없이 동시에 임명하기도 했는데요. 지금 화면 보고 계시죠? 안병만 전 교육부 장관은 대학 총장 시절에 있었던 학내 비리 사건 등의 도마에 올랐고요. 장태평 전 농림부 장관은 재산 관련 의혹이 제기됐지만 당시 정부는 국회가 청문 절차 시한을 넘겼다. 또 국정 공백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 해서 임명을 했습니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청문회에서 윤진숙 전 해양수산부 장관의 부실 답변, 또 태도가 논란이 됐었죠. 네. 또 조인선 전 문체부 장관도 연간 몇 억 원의 생활비를 쓴다. 또 장녀의 YG 엔터테인먼트 특혜 채용 문제, 상습적인 교통법규 위반 문제 등이 도마에 올랐지만 임명이 됐습니다. 자, 따져보면 결국
법으로는 우리 법은 청문회에서 청문 보고서를 채택하든 안 하든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게 돼 있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떤 후보자는 낙마가 되고 어떤 후보자는 임명이 강행된 걸 보면 결국 지금 생각해 보면 기준은 여론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청와대도 결국 이 여론을 믿고 있는 것 같고요. 뭐 제가 생각하기에는 꼭 여론보다는 복불복입니다, 한마디로. 복불복이 기준이고요. 네. 예를 들면 당시 지금 여기 나왔던 그 뭐 윤진숙 장관 네. 후보자 네. 특정 일을 거명해서 좀 그렇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당시 여론이 별로 안 좋았습니다. 네, 사실은. 네. 안 좋았는데 자질 논란이었죠. 예, 그럼요. 네. 예, 당시 뭐 청문회를 본 분들은 다 느꼈을 겁니다, 그것들을. 그러나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또 임명을 강행했고요. 네. 그러니까 당시 이제 과연 어떤 여론보다는 또 어떤 야당과의 대결적 자세를 유지하겠다든가 네. 이렇게 되면 만약에 그 낙마가 된다면 뭐 여당에 힘이 빠진다든가 이런 정치적 논리 때문에 임명을 강행한 경우도 많았고요. 네. 뭐 국민 여론을 중시한 경우도 물론 있었지만 네. 저는 오히려 당시 정치적 상황 네. 어떤 그 대통령이 정치적 상황에서 어떤 거를 더 중시하느냐 네. 이런 것들이 더 중요시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예. 이제 예를 들어 문창극 총리 후보자라든지 신재민 문체부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에 그때 정말 강의 정부와 박근혜 정부와 야당과의 대립이 있었지만 여론이 정말 악화되면서 어쩔 수 없이 카드를 버렸잖아요. 물론이죠. 네. 그때는 정말 여론이 네. 어떤 특정한 어떤 편향돼 있다 이러기보다는 네. 전체적인 여론이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네. 대통령이 설사 야당과의 대결적 자세를 취하더라도 네. 국민 여론을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는 거니까 네. 그런 점에서 봤을 때 그건 너무 임명 강행에도 너무 부담스러웠죠. 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그 기준을 판단하기에는 지금은 좀 이르고 이제 앞으로 뭐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특히 이제 안경환 법무장관 후보자, 네. 조대엽 노동부 장관 후보자 네. 여러 가지 의혹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의혹을 청문회 과정에서 네. 어떤 국민들이 판단했을 때 저는 의혹이 해소 안 됐다. 저건 바람직하지 않다. 네. 이렇게 판단한데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다면 강행한다면 그 부분은 정말 여론을 역풍을 무시하고 네. 어떤 대결적 자세를 취하는 거라고 볼 수 네. 있겠죠. 그런 걸 좀 보고 판단해야 되는 네. 거죠. 안경환 후보자는 잠시 후에 또 몇 가지 의혹들 더 구체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예. 오늘 또 청문회 열리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서 김현미 국토부 장관 후보자 이 시각 청문회 상황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네, 박민철 기자. 아무래도 부동산 대책 등이 관심일 것 같은데 새롭게 나온 쟁점이 있습니까? 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오전에 이어 오후에도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제 현역 의원들의 인사청문회는 비교적 무난한 분위기 속에 진행됐는데 오늘은 야권에서 공세의 수위를 높이면서 공방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야당 청문위원들은 김 후보자가 2001년에 쓴 석사 논문이 타인의 논문을 베낀 것이라며 표절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처음 쓰는 논문이다 보니 많이 서툴렀다면서 논문이 부족하지만 표절은 동의하기 어렵다고 반박했습니다. 국토교통 분야에 경력이 없다는 질의에는 국회 예결위원장으로서 사회 간접 자본 관련 사업을 다뤄본 적이 있다고 답했고 이른바 코드 인사가 아니냐는 지적에도 동의할 수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여당 청문위원들은 LTV, DTI 규제 등 부동산 분야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를 주로 물었습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LTV나 DTI를 일률적으로 규제하는 방식은 서민 실수요자에 대한 압박이 될 수 있는 만큼 맞춤형 규제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앞선 모두 발언에서 김 후보자는 과거 집 때문에 많은 서러움을 겪은 경험이 있다며 서민 주거 안정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장관직을 수행하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경기도지사로 출마할 생각이 있냐는 질문에는 생각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KBS 뉴스 박민철입니다. 네, 김현미 후보자 지금 네. 소식을 들어봤고요. 네. 그 도종환 문화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는 48차례 버스 전용 차선 위반 네. 문제가 상당히 문제가 됐잖아요. 그리고 네. 농지 전환 문제 등도 있고. 네, 이 네.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글쎄요, 하여튼 이 문제는 뭐 도덕성 문제가 아니고 네. 정말 한 일국가의 장관 후보자가 이렇게 상습적으로 또 뭐 사소하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본인들로서는 국민들 보기에는 준법 정시 부족하다고 볼 수밖에 없는 문제거든요. 네. 아마도 의원들 경우에는 뭐 이렇게 지역구나 관리를 위해서 열심히 다니다 보면 그런 게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예를 들면 그렇게 지역구 활동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렇게 네. 시간 맞춰 가게 됐다. 보통 네. 많이 그랬거든요. 그 네. 전에도.
그렇게 하면 괜찮은데 이분은 운전기사가 몰라서 그랬을 뿐이다. 이렇게 또 해명을 했기 아니, 근데 때문에. 버스 전용차로 타면 다 앉아있는 사람이 내가 지금 버스 전용차로 탄다는 거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전 그 해명 자체가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 뭐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마 지금 이제 좀 아마 그래서 지금 청문보고 채택이 좀 늦어지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해명이 좀 납득이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의원들이 그 점을 따진다면 네. 분명히 청문보고 채택에 좀 진통이 있을 거로 생각이 네. 됩니다. 네. 또 지난 2004년에 그 조종환 의원이 평양을 방문했을 때 평양을 서울에 비해서 지나치게 미화했다는 그런 네. 지적이 있었어요. 그분도 지금 이제 뭐 워딩이 정확히 있는지 평양은 모르겠습니다만 담백한 예. 빛 같은 도시고 예, 그야말로 서울은 용망의 어떤 네, 뭐 네. 살린 빛이고 네. 서울은 평양은 담백한 승복과 같은데 네, 네. 제가 그 전체 맥락을 읽어보니까요. 서울에 대해서 정말 뭔가 이건 좀 그야말로 욕망에 들끓는 뭐 그런 곳이 좀 비하했다고 말이 좀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네. 뭐 폄하했다고 할까요? 부정적으로 평가했고요. 네. 평양에 대해서는 좀 담백한 자존심이 이렇게 하면서 조금 긍정적인 평가를 한 부분이 맞거든요. 네. 근데 오늘 어제 이제 청문회에서 얘기가 나오니까 그게 아니고 북한은 뭐 밤에 불빛 하나도 없고 죽음의 도시 죽음의 도시 같아서 그렇게 표현했다. 또 너무 너무 금방 너무 나간 바뀌었습니다.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에 대해서도 당신은 시인이었고 그냥 개인적으로 방북한 거기 때문에 네. 그와 같은 감상이 들어서 이렇게 잠깐 썼다. 네. 그러나 지금은 장관이기 때문에 네. 전혀 그런 생각이 없다. 이렇게 해명했으면 저 오히려 네. 솔직했을 텐데 네. 이건 뭐 그때는 죽음의 도시 표시를 했다. 이게 전 솔직하지 않았다고 네. 생각합니다. 이 부분. 네. 듣고 보니까 좀 청문회 전에 노 교수님 조언을 좀 들었으면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의혹들도 어제 뭐 이것저것 조금 뭐 큰 사건은 아니었지만 국민들이 깜짝 놀랄 만한 몇 가지 의혹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2000년 출간한 저서에서 안경환 후보자가 미국에서 태어난 아들에게 뭐 너에게는 아메리카라는 또 하나의 조국이 있단다라고 적었던 게 이제 논란이 됐고요. 네. 아메리카는 너의 충성을 애써 요구하지 않을 것이다. 아비는 굳이 고집하지 않으리라. 대한민국만이 너의 조국이라고. 조국 대신 타국을 사회적 삶 대신 개인적인 삶을 동경했단다. 어떻게 보면 좀 솔직한 표현 같기도 하고요. 네. 근데 이제 막상 장관 후보자가 되니까 논란이 됩니다. 네. 이분의 저서 중에요. 법과 영화라는 저서도 네. 있고요. 법과 문학이라는 것도 있고 네. 굉장히 문학적인 분입니다. 같은 감성적인 법학자신 분이고요. 분이군요. 그러니까 네. 법을 하면 법학과 전문 저서를 쓰신 게 아니고 네. 그것도 많이 있지만 네. 물론 굉장히 어떤 다양한 분야의 관심사가 많은 분이고요. 네. 한마디로 말하니까 자유로운 영혼의 소유자입니다. 네. 근데 교수일 때는 그게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이런 얘기도 네, 상관없고요. 네, 네. 여성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해도 상관이 없고요. 네. 그 글을 보면 저는 여성 비하라고 표현했지만 오히려 남성의 그 글도 한번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한번 볼게요. 지금 말씀하신 칼럼도 있고 예, 뭐 책도 칼럼 있는데 칼럼 먼저 부분에 볼까요? 있어서 네. 오히려 저는 남자의 면상은 이력서, 여자의 얼굴은 청구서다. 그러니까 적어야 좀 뭐 많이 하는 얘기인데 네. 뭐 사내 예비 강간범 뭐 이런 것도 얘기 나오잖아요. 네. 근데 저 보면 사내는 예비 강간범, 계집은 매춘부라는 이론도 있죠라고 있죠. 얘기하면서 이제 그것을 네. 물론 전체적인 맥락을 봐야 되는 건 분명합니다. 네, 네. 그러나 그걸 인용하는 구절 또는 본인이가 얘기하는 그런 구절들 가운데서 네. 굉장히 남자로서도 조금 왜 이런 표현을 썼을까 네. 하는 납득하기 어려운 표현도 많아요. 네. 그러니까 그때는 사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수 시절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네. 그런 얘기 오히려 표현의 자유로서 네, 네. 찬양받아야 될 부분인데 공직자가 되면서 저 부분은 어떻게 해명할지 분명히 좀 해명이 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 네. 여성단체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저분은 성의식이 제가 보기에는 조금 현대의 어떤 형의식과 맞지 않는 것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그런 글들이 좀 한두 편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뿐만 아니라 또 남자란 무엇인가라는 책에서도 또 여러 부분이 문제가 되고 있고 그러니까요. 다운 계약서, 예. 음주운전 네. 고백 논란이 참 많은데 네. 임명이 가능할죠. 그러니까 일책 보면 또 술자리엔 반드시 여성이 있어야 한다. 물론 뭐 맥락을 봐야 되지만 예, 좀 그렇습니다. 직설적인 표현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뭐 여성이 있어야 된다, 없으면 네. 장모라도 있어야 된다는 표현은 네. 정말 너무 지나친 거 아닐까. 본인이 네. 아무리 자유롭게 썼다 하더라도 네. 본인의 글과 말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법무장 후보로서 이런 글을 썼지만 이런 말을 했지만 이렇기 때문에 이런 맥락에서 해석해야 되기 때문에 적합하다. 이렇게 해서 국민들 설득하든지 그게 아니라면 저는 뭐 정말 뭐 국민들이 보고 판단해서 여론이 어떻게 들어가는지 중요하지만 이분은 굉장히 중요한 그 어떤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경희대 노동일 교수와 함께 청문회 쟁점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